미안하다. 짐이 잘못했구나. 이 이야기는 말입죠. 숙종 41년 가을이 막 익어가던 날 한양 종로의 한 엿장수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양 종로 내거리 북쪽 모퉁이에 엿장수 하나가 좌판을 펴고 앉아 있었는데요. 이 영감의 이름이 박문서, 나이는 61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 불렀지요. 좌판 위엔 호박엿, 깨엿, 자젓이 햇볕에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조청을 3번씩이나 졸여낸 달콤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가니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걸음을 멈추곤 했지요. 박서방이란 영감, 겉모습만 보면 참 순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름살 깊이 패인 얼굴, 허리 살짝 굽은 모습, 말투도 한양 상인답게 점잖고 공손했지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능구렁이가 100마리도 더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40년을 구르고 굴렀으니 사람 속 들여다보는 눈은 도사뺨을 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평온하던 종로 장사판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게 보름 전쯤이었습니다. 한성부의 새 도사가 부임해 왔는데 이름이 민겸오라 했습니다. 이 자가 양반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부류였지요. 겉으론 청렴결백한 척하면서 속으론 백성들 뼛속까지 빨아먹는 탐관오리였습니다. 얼굴은 기름진 돼지처럼 번들거렸고 눈은 언제나 돈 냄새를 맡느라 이리저리 굴러다녔지요. 민도사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종로 상인들을 싸그리 모아놓고 장사 허가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포묵은 은자 10냥, 어물은 은자 8냥, 채소는 은자 단냥? 상인들이 한 달 벌어봤자 은자 서너 냥인데 어찌 그런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항의하는 상인들 좌판을 포졸들이 발로 짓밟고 물건을 집어던지니 그날 이후로 종로 장터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서방도 민도사 앞에 끌려가 은자 7냥을 내놓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7냥이라니 식구 넷이 석 달은 먹고 살 돈이었지요. 박서방이 애원했지만 민도사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손주놈을 궁궐 자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종로에서 썩 꺼지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손주 녀석은 겨우 12살인데 궁궐 자벽으로 보내면 평생 종살이 신세가 되는 겁니다. 박서방은 할 수 없이 40년 동안 모은 돈 중에서 은자 7냥을 꺼내 민도사에게 바쳤습니다. 민도사는 그것도 모자라 한 달에 한 번씩 은자 성냥씩 더 바치라고 했지요. 박서방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나는 뒷모습이 참으로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박서방이 골목길로 접어들자마자 그 처량하던 얼굴이 싹 바뀌었지요.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가며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탐욕이 많은 놈일수록 속이기 쉬운 법이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종로 뒷골목 작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엔 이미 몇 명의 상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떡장수 김첨지, 생선장수 이서방, 채소장수 한초씨, 모두 민도사에게 돈을 뜯긴 사람들이었지요. 박서방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도사 그 작자 앞에서 실컷 굽신거리고 왔다고 저 작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확인했다고 말이지요. 민도사 놈이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받아가더니 그것도 모자라 한 달에 성냥씩 더 뜯어먹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첨지가 그게 왜 좋은 일이냐고 물었지만 박서방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도사 그 작자가 제일 탐내는 게 뭔지 아십죠? 돈이 아닙니다. 임금님 눈에 들어서 벼슬을 올리는 겁니다. 박서방이 좌판 밑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호박빛 엿,
몇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이걸로 저 작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인들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서방이 엿 한 조각을 집어들며 설명했지요. 임금님께서 요즘 목소리가 쉬셨다는 소문 들었느냐고. 만약 민도사 귀에 먹으면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고와지는 엿이 있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저 작자가 환장을 할 거라고 말입니다. 이서방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비한 엿이 정말 있냐고 말이지요. 박서방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없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다만 그 엿은 목소리를 고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못 쓰게 만드는 엿이지만 말입죠. 박서방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도사 그 작자는 탐욕이 많으니 제 발로 덫에 걸려들 거라고. 여러분들은 시장 이곳저곳에서 슬슬 소문만 퍼뜨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로 엿장수 박서방이 신비한 명약엿을 숨겨두고 있다더라 하고 말을 흘리는 거지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부터 박서방은 좌판 앞에 앉아 엿을 팔면서 슬쩍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목 아픈 손님들이 많아서 큰일이라고. 그나저나 예전에 스승님한테 배운 득음엿이라는 비법이 있긴 한데 하고는 말을 멈췄지요. 옆 상인들도 여기저기서 비슷한 소문을 흘렸습니다. 소문이란 게 원래 그런 법이지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빨리 퍼지는 게 소문입니다. 사흘 만에 소문은 종로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서방이 신기한 약엿을 가지고 있대. 먹으면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고와진다는데 임금님께 바칠 진상품감이라던데. 소문은 점점 부풀어 올라 마침내 민도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민도사가 한성부 관아에 앉아 있는데 부하 아전이 들어와 아뢰었지요. 날이 종로에서 요상한 소문이 돈다고. 엿장수 박서방이란 자가 신비한 약엿을 숨겨두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목소리가 고와진다는 소문이라고 말입니다. 민도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목소리가 고와진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지요. 임금님께서 요즘 목소리가 쉬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만약 그 엿을 구해서 임금님께 바친다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 박서방이란 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지요. 잠시 후 아전 둘이 박서방을 끌고 한성부 관하로 왔습니다. 민도사가 앉아있는 청사 앞에 박서방을 무릎 꿇렸지요. 민도사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놈, 득음엿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고. 사실대로 아래라고 말이지요. 박서방이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그건 제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죠. 민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럼 정말로 신비한 물건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민도사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다그쳤습니다. 어서 말하라고. 그게 도대체 어떤 엿이냐고 말이지요. 박서방이 고개를 들어 민도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산이 깔려 있었지요. 드디어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겁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그건 제 스승님께서 평생 연구 끝에 만들어낸 비방입죠. 먹으면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맑아지고 고와진다 하여 득음엿이라 이름 붙였습죠. 하지만 재료가 너무 귀하고 만드는 법이 어려워서 저도 평생 딱 한 번밖에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민도사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엿이 있다는 말이냐고. 어디 숨겨뒀느냐고 말이지요. 박서방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있긴 한데 그건 임금님께 바칠 생각으로 소중히 간직해둔 거라고. 함부로 내놓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임금님께 바칠 거라는 말에 민도사의 입가에 침이 고였습니다.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지요. 만약 이 엿을 손에 넣어서
자기가 직접 임금님께 바친다면 큰 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박서방 같은 천한 엿장수가 대궐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자기가 대신 바치면 되는 겁니다. 민도사가 결심한 듯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임금님께 대신 바쳐주마. 그러니 그 엿을 당장 내게 바치도록 하거라. 박서방이 머뭇거리며 하지만 날이 그건 하고 말을 흐렸지만 민도사가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주제에 임금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고. 날이 내가 대신 바쳐주겠다는데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지요. 박서방이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죠, 나리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엿을 가지고 오겠습죠. 민도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순순히 따르면 되는 거지. 하며 손을 휘저었지요. 박서방이 관아를 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자 그 비굴하던 얼굴이 싹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이제 시작이구만. 박서방이 중얼거리며 종로 내거리로 돌아갔습니다. 좌판 앞에 앉아 엿을 만지작거리는 그 손길이 참으로 여유로워 보였지요. 한양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민도사의 앞날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오늘 밤은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했지요.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었지만 박서방은 그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박서방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그 얼굴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보자기에서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조청 한 단지, 온나무 진액 한 병, 산초 가루 한 봉지, 그리고 아교 덩어리 하나. 이 재료들을 보면 누가 봐도 평범한 엿 재료가 아니었지요. 먼저 조청을 솥에 붓고 약한 불로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니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지요. 박서방이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겉은 달콤해도 속은 쓰디쓴 게 딱 민도사 그놈 인생이로구만. 조청이 어느 정도 졸아들자 박서방이 온나무 진액을 조금씩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온나무 진액이 조청 속으로 스르륵 스며들어가니 색깔은 여전히 호박빛이었지만 묘하게 끈적한 기운이 더해졌지요. 박서방이 주걱으로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입술이 퉁퉁 부어서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안 떨어질 거야. 다음엔 산초 가루를 한 꼬집 집어 넣었습니다. 산초 가루가 조청 속으로 흩어지니 매콤한 향이 올라왔지요. 하지만 조청의 단내가 워낙 강해서 그 매운 냄새는 금방 묻혀버렸습니다. 박서방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놈이 혀를 마비시켜서 말을 하려 해도 혀가 꼬부라질 테지. 마지막으로 아교를 잘게 부숴서 솥에 넣었습니다. 아교가 뜨거운 조청 속에서 녹아내리니 조청이 더욱 끈적끈적해졌지요. 마치 지옥의 용암처럼 보글거리며 끓어오르는 모습이 참으로 섬뜩했습니다. 박서방이 주걱을 들어 조청을 떠서 흘려보니 길게 늘어지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이빨이 서로 찰싹 달라붙어서 입을 벌리려 해도 안 벌어질 거야. 박서방이 껄껄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조청을 나무판에 부어시키기 시작했지요. 조청이 천천히 식어가며 굳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서방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아부나 실컷 떨어보시지.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버버버 이럴 테니 말이야. 박서방이 웃음을 참으며 엿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보자기에 쌌습니다. 호박빛 윤기가 흐르는 그 엿은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맛있어 보이는 명품 엿이었지요. 하지만 속엔 독이 가득했습니다. 박서방이 보자기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기대되는구먼.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엿보따리를 들고 한성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하니 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서방을 청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도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박서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란 마치 보물을 바라보는 도둑처럼 번들거렸지요. 박서방이 무릎을 꿇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호박빛 엿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지요. 민도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엿을 바라봤습니다. 오, 때깔이 참 곱구나. 민도사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엿을 집으려다 말고 손을 거뒀지요. 그러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박서방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도사가 턱을 쓸며 말했습니다. 내 놈, 혹시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니겠지? 이게 정말로 득음엿이 맞느냐? 박서방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리, 어찌 감히 나리를 속이겠습니까? 이건 제 스승님께서 평생 공들여 만든 비방으로 시끄럽다. 민도사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내 놈이 먼저 한 조각 먹어보거라. 그럼 내가 믿어주마. 박서방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요. 사실 박서방은 속으로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이건 너무 귀한 물건이라 제가 함부로 먹기가. 내 놈이 만든 거면서 못 먹겠다고? 민도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혹시 독이라도 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독은 무슨. 박서방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는 척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죠. 그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죠. 박서방이 보자기에서 엿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도사의 시선이 박서방의 손에 꽂혔지요. 박서방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니, 떠는 척했습니다. 박서방이 엿을 입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소매 속에서 뭔가 스르르 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눈 깜짝할 새였지요. 박서방이 평생 장사하며 익힌 손기술이었습니다. 물건을 바꿔치기 하는 재주 말입니다. 소매 속에 미리 숨겨둔 진짜 맛있는 엿 한 조각이 손 안으로 들어왔고 독이 든 가짜 엿은 소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민도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서방이 엿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엿이니 당연히 달콤하고 고소했지요. 박서방이 눈을 감고 엿을 씹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캬, 민도사가 눈을 부릅뜨고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박서방이 엿을 꿀꺽 삼키더니 목을 몇 번 가다듬었지요. 그러더니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에, 이, 오. 목소리가 참으로 맑고 고왔습니다. 박서방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나리 보십쇼. 목구멍이 뻥 뚫리고 꾀꼬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요. 이게 바로 득음엿의 효험입죠. 민도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의심이 싹 사라지고 탐욕만 가득 차올랐지요. 민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서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보자기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좋아, 이 엿은 내가 받아두겠다. 민도사가 보자기를 꼭 껴안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으로 흉측해 보였지요. 민도사가 보자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공은 다 내 것이다. 임금님께 이 엿을 바치면 틀림없이 큰 상을 내리실 거야. 어쩌면 승진도 할 수 있겠어. 민도사가 엿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15조각이 들어있었지요. 민도사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박서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놈, 잘했다. 이번만큼은 내 공을 인정해주마. 박서방이 허리를 깊이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나리의 은혜 있지 않겠습죠. 그래, 물러가거라. 민도사가 손을 휘저으며 박서방을 내쫓았습니다. 박서방이 뒷걸음질 치며 청사 밖으로 나왔지요. 관아 밖으로 나오자마자 박서방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이제 다 되었구먼. 저 독한 놈이 임금님 앞에서 엿이나 실컷 드셔보시지. 박서방이 종로 내거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으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편 민도사는 청사 안에서 보자기를 들여다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엿 한 조각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지요. 호박빛 윤기가 흐르는 그 엿은 정말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민도사가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대궐에서 임금님을 뵙는 날이지. 그때 이 엿을 바치면 후후. 민도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 손에 들린 그 엿이 사실은 독약 덩어리라는 걸 말입니다. 목소리를 고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못 쓰게 만드는 엿이라는 걸 말이지요. 민도사가 보자기를 소중히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도사는 내일 임금님 앞에서 공을 세울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뒤척였지요. 반면 박서방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지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민도사가 새벽부터 벌떡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관복을 꺼내 입고 갓을 반듯하게 눌렀었지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도사가 엿보따리를 소중히 들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한성부 관원들이 모여 임금님께 아뢰는 조회가 있는 날이었지요. 민도사는 그 자리에서 임금님께 득음엿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대궐 문이 열리고 관원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민도사도 그 속에 섞여 들어갔지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민도사가 엿보따리를 꼭 껴안고 대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금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지요. 주변엔 대신들과 관원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민도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전하, 소신이 신비한 보물을 구하여 전하께 바치고자 하옵니다.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물건인고? 민도사가 보자기를 풀어 엿을 꺼냈습니다. 호박빛 엿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지요. 전하, 이는 득음엿이라 하옵니다. 먹으면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맑아지고 고와진다 하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득음엿이라니 그런 신기한 물건이 있단 말인가? 임금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셨지요. 요즘 목소리가 쉬어서 고민이었거든요. 민도사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다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민도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손에 들린 그 엿이 사실은 자기 인생을 망칠 독약 덩어리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민도사의 비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민도사가 무릎을 꿇고 엿을 바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임금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그 엿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호박빛 윤기가 흐르는 엿이 참으로 탐스러워 보였지요.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그런 신기한 엿이 있다니. 과연 맛은 어떠한고?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기미를 보아야
할 상황이었지요. 원래라면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보는 게 관례였습니다만 민도사가 벌떡 고개를 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하, 소신이 먼저 맛을 보아 그 효험을 증명하겠나이다. 민도사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충성심을 보이려는 듯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대신들이 저 자가 참 적극적이로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라. 민도사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엿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호박빛 엿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민도사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공을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말입니다. 민도사가 엿을 입에 덥석 넣었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민도사가 흐뭇하게 웃으며 엿을 우물우물 씹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몇 번 씹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술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지요. 뜨거운 게 아니라 따끔따끔하면서도 묘하게 저린 느낌이었습니다. 민도사가 손으로 입술을 만져봤는데 입술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퉁퉁 부어올라 마치 붕어잎처럼 되어버렸지요. 응? 민도사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부어서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혀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초 가루가 혀를 감싸며 혀끝부터 저려오기 시작했지요. 민도사가 혀를 움직여보려 했지만 혀가 꼬부라지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버버. 민도사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알아듣지 못할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빨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악교가 엿과 함께 씹히며 이빨 사이사이를 메우더니 딱 하고 이빨들이 찰싹 달라붙어 버렸지요. 민도사가 입을 벌리려 했지만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응. 민도사가 당황해서 손으로 입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끈적한 엿이 손가락에도 달라붙어 버렸지요. 손으로 잡아당기니 엿이 쭉 길게 늘어지며 턱수염까지 엉겨 붙었습니다. 그 꼴이란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 같았지요. 대전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꼴인가? 민도사가 왜 저러는 거지? 대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도사를 바라봤습니다. 민도사는 이제 입술은 퉁퉁 부어 붕어처럼 되고 입은 딱 달라붙어 벌어지지 않고 손엔 엿이 달라붙어 수염까지 엉망이 된 채로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버버버. 민도사가 고통스러워하며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란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미친 사람 같기도 했지요. 침을 질질 흘리며 괴상한 소리를 내는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아이고, 저 꼴 좀 보십시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니 엿이 입을 막아버린 게지요. 충성심을 보인답시고 큰 소리 쳤다가 이제는 임금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꼴이라니 말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도 우스운 꼴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얼굴이 새파래지셨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전에서 짐을 조롱하느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대전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민도사가 손을 휘휘 저으며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어버버버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 꼴을 보아라. 분명 짐을 우롱하려는 계략이로다. 대신 하나가 나서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저자가 거짓 진상품을 바쳐 전하를 속이려 한 게 분명하옵니다. 다른 대신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괴상한 물건을 득음여시라 속여 바치다니
불경죄가 아니고 무엇이옵니까? 민도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도 당한 거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떡 벌어지지 않으니 설명할 도리가 없었지요. 침만 질질 흘리며 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호위무사들을 불렀습니다. 저 불경한 자를 당장 끌어내라. 호위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민도사를 붙잡았습니다. 민도사가 발버둥을 쳤지만 무사들이 양쪽 팔을 꽉 잡아 끌고 나갔지요. 민도사의 입에서 여전히 어버버버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대전 밖으로 끌려나가는 민도사의 뒷모습이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붕어 입에 침 흘리고 수염엔 엿 달라붙고 그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대전 안은 한바탕 난리가 난 뒤였습니다. 대신들이 저마다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지요. 저게 대체 무슨 일인가? 드그며 시라더니 입이 막히는 엿이었구만. 민도사 그 자가 임금님을 속인 개로구나. 임금님께서도 진노하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대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한편 대전 밖 복도에선 박서방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도사를 따라 대궐까지 왔다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서방이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어버버버 하는 민도사의 괴성이 대전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박서방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시작됐구먼. 박서방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민도사가 끌려 나올 것이고 관아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혼란의 틈을 타서 박서방이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바로 자기 돈을 되찾는 일 말입니다. 박서방이 소매 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엔 민도사에게 뜯긴 돈에 액수와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박서방이 그 종이를 바라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제임하기 시작되는구먼. 박서방이 대궐을 빠져나와 한성부 관하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척이나 빨랐지요. 대전에서 민도사가 끌려나가는 걸 본 순간 박서방은 바로 관하로 달려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관하에 도착하니 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아전들이 평소처럼 이를 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박서방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대궐에서 급보가 도착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박서방이 관아 마당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달려오는 소리였지요. 곧 말을 탄 전령이 관아 대문으로 우르르 달려 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급보라고 민도사 나리께서 대궐에서 잡혀가셨다고 말입니다. 아전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불경죄로 임금님께 큰 죄를 지어 옥에 갇혔고 곧 파직되어 유배 갈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관아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전들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며 허둥지둥 뛰어다니기 시작했지요. 누군 서류 뭉치를 안고 달려가고 누군 장부를 찢어 던지고 관아 뒤뜰에 선 서류 태우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도사 나리가 하신 일들이 다 드러나면 자기들도 공범으로 물릴까봐 증거를 없애느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그 광경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중얼거리며 소매를 털고 관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지요. 헐레벌떡 뛰는 척하며 숨을 헐떡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서방이 큰 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외치며 회계 담당 아전이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회계 아전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말입니다. 박서방이 그 아전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아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박서방의 얼굴은 다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연기를 하고 있었지요. 박서방이 자기는 엿장수 박서방이라며 방금 대궐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민도사 나리께서 끌려가시면서 자기한테 명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무슨 명이냐 하면 자기가 바친 엿값과 허가세를 당장 돌려주라는 명령이라는 거지요. 안 그러면 아전까지 공범으로 몰려 목이 달아날 거라고 나리께서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거짓부렁 좀 보십시오. 민도사가 감옥에 끌려가면서 무슨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입은 엿으로 막혀서 말도 못하던 주제의 말입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런 헛소리를 지어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아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나리께서 어째서 돈을 돌려주라고 하셨냐는 겁니다. 그러자 박서방이 책상을 다시 한번 탁 치며 호통을 쳤지요. 이 답답한 사람아, 나리께서 마지막으로 덕을 쌓아 가면 받으시려는 뜻을 모르겠나. 박서방이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나리께서 억울하게 돈을 뺏긴 백성들한테 돌려주셔서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시려는 거라고. 그런데 아전이 그 돈을 쥐고 있다가 나중에 감사라도 나오면 아전 혼자 독박을 쓰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서방의 목소리가 관아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참으로 능청스러운 수작이었습니다. 민도사가 감형을 받으려고 돈을 돌려주라고 명했다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혼란에 빠진 아전으로서는 판단이 서질 않는 겁니다. 밖에선 난리가 났고 머리는 하얗게 질렸고 박서방은 눈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전이 덜덜 떨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나리께서 그런 명을 내리셨다는 증거 말이지요. 박서방이 소매 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탁 얹었습니다. 거기엔 자기가 나리께 바친 돈에 날짜와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은자 7냥, 그리고 한 달치 은자 성냥까지 도합 10냥이라는 겁니다. 박서방이 미리 준비해둔 장부였습니다. 아전이 종이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박서방이 다시 한번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전이 화들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요. 박서방이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냐며 아전들이 서류 태우고 증거 없애느라 난리인데 아전도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아전 혼자 남아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 협박했지요. 그 말이 아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다들 제 살기 찾느라 바쁜데 자기만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혼자 남으면 모든 걸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전이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휘청거리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지요. 거기엔 관아의 금고가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뒤따라 들어가며 슬쩍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자 뭉치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민도사가 백성들한테 뜯어낸 돈들이었습니다. 아전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 자물쇠를 열고 은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냥을 세어 보자기에 담았지요. 그런데 박서방이 그 보자기를 받아들고는 슬쩍 금고 안에 손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며 나리께서 이자도 함께 돌려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돈이 나리 수중에 있는 동안 불편을 겪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나리께서 신신당부하셨다는 거지요. 한 석 달 치니까 은자 성냥 정도면 되겠다며 박서방이 슬쩍 은자 성냥을
더 집어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아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지만 박서방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손주놈이 궁궐 자벽으로 끌려갈 뻔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위로금으로 은자 2냥 정도는 챙겨줘야 한다며 또 은자 2냥을 집어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이 뻔뻔함 좀 보십시오. 원금만 찾아가도 다행인데 이자에 위로금까지 챙기는 능청이라니 말입니다. 도합 15냥이 보자기 안에 들어갔지요. 원래 뺏긴 돈의 거의 배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전으로서는 뭐라 말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난리가 나고 있고 하루빨리 이 골칫거리를 떼어놓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아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박서방이 환하게 웃으며 보자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전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자네도 빨리 손 쓰라고. 나중에 감사 나오면 곤란해질 테니까 말이라고 당부까지 했지요. 참으로 염치 없는 짓이었습니다. 남의 금고를 턴 주제에 오히려 걱정까지 해주는 척하는 꼴이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얼굴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었지요. 박서방이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관아 마당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난리를 치고 있었지요. 박서방이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박서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제 살길 찾느라 바빴으니까요. 관아 대문을 나서자마자 박서방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자기를 열어 은자들을 세어봤지요. 하나, 둘, 셋, 15냥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흐흐흐, 원금의 이자에 위로금까지 장사가 제법 잘 됐다고 말이지요. 박서방이 보자기를 다시 품에 꼭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참으로 가벼워 보였지요. 박서방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휘리리 휘리리, 그 휘파람 소리가 한양 거리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관아 안에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서류를 태우고 장부를 찍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요. 회계아전도 그 소동에 휩쓸려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박서방이 금고에서 은자 15냥을 가져간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큰 불이 났는데 작은 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박서방이 종로내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좌판 앞에 앉아 엿을 펼쳐놓았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옆 좌판에서 떡을 팔던 김첨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오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느냐고 말이지요. 박서방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깐 볼일 보고 왔다고. 별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박서방이 보자기를 좌판 밑에 슬쩍 감춰두고 엿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참으로 맛있는 엿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지요. 박서방이 좌판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민도사는 지금쯤 옥에 갇혀 있을 테고 관아는 난리가 났을 테고 하지만 박서방은 이렇게 평화롭게 엿이나 팔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통쾌한 일이 아닙니까? 다음 날 아침 종로내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펴고 아낙네들이 장을 보러 오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터 한가운데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관아에서 온 격군들이 종로내 거리 한복판에 커다란 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방이란 건 관에서 내리는 공고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방을 읽기 시작했지요. 글을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성부 도사 민겸호가 불경죄로 파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님께 거짓 진상품을 바쳐 임금님을 우롱했으니 곤장 80대의 변방 유배형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민도사의 재산은 몰수되고 부정하게 거둔 세금은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터가 폭발했습니다. 만세, 만세. 상인들이 손을 번쩍 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떡장수 김첨지가 떡 한 판을 들고 공중으로 던지며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생선장수 이서방도 생선을 내팽개치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채소장수 한초 씨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손발을 버둥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독한 놈이 벌을 받았구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정말이었어. 이제 우리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겠구먼.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민도사가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박서방의 좌판이었지요. 박서방이 좌판 앞에 앉아 엿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김첨지가 박서방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박서방의 손을 꽉 잡으며 소리쳤지요. 박서방,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소. 다른 상인들도 우르르 몰려와 박서방을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박서방이 민도사를 무너뜨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서방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그러십죠? 무슨 소리요? 박서방이 그 묘책을 낸 게 아닙니까? 이서방이 박서방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능청을 떨었지요. 난 그저 엿을 좀 줬을 뿐인데 민도사 나리가 그게 너무 맛있어서 혼자 드시려다 체하신 게지 뭡니까? 박서방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지요. 상인들이 그 말을 듣고 배를 움켜쥐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체하셨다니. 그거 참 좋은 표현이구먼. 엿이 목구멍을 막아버렸으니 체한 게 맞지.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박서방도 덩달아 웃으며 엿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요. 한초 씨가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겠냐고 말이지요. 박서방이 손을 내저으며 보답은 무슨 보답이냐고 그냥 다들 편히 장사나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지요. 김첨지가 오늘 저녁에 주막에서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서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잔치는 내가 내겠다고. 오늘 저녁 종로 뒷골목 주막에 다들 모이라고 말했지요.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저녁 종로 뒷골목 주막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박서방이 좌판 밑에 감춰뒀던 보자기를 꺼내 은자 단량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모에게 막걸리와 떡을 실컷 내오라고 했지요. 주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거냐고 물었지만 박서방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막걸리 동이가 여러 개 들어왔고 넋시루가 쌓여 올라왔습니다. 상인들이 막걸리를 돌려 마시며 떡을 뜯어 먹었지요. 주막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첨지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자, 모두들 잔을 드시오. 오늘은 우리의 은인 박서방을 위해 건배. 건배. 사람들이 일제히 막걸리 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서방도 웃으며 사발을 들어 올렸지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키니 시원한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서방이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은 어떻게 그런 묘책을 생각해냈냐고 말이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민도사한테 당하고 울면서 물러났을 텐데 박서방은 오히려 민도사를 무너뜨렸으니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박서방이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요. 그저 사람 속을 좀 들여다봤을 뿐이죠. 사람 속을 들여다봤다니 그게 무슨 뜻입죠? 한초 씨가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으며 설명했지요. 민도사 그 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죠. 돈도 탐하고 벼슬도 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앞에 먹잇감만 보이면 앞뒤 안 가리고 덤비는 법이죠. 그 욕심을 이용한 겁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박서방이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아무리 높은 양반이라도 입이 막히면 말을 못하는 법이 있죠. 말을 못하면 변명도 못하고 변명을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박서방이 씩 웃으며 엿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상인들이 박서방의 지혜에 감탄하며 또다시 막걸리를 돌렸지요. 그날 밤 주막에선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지요. 박서방도 그 속에 섞여 춤을 췄습니다. 흰 머리가 흔들리며 얼굴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종로 뒷골목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한양 밤하늘로 퍼져 올라갔습니다. 민도사는 그 시각 변방으로 향하는 수레에 실려 한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곤장 맞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입술의 부기도 채 가라앉지 않은 채였지요. 민도사가 수레 안에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서방 그 늙은이가 날 속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민도사의 인생은 끝나버렸고 박서방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종로 내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펴고 장사를 하고 아낙네들이 장을 보러 오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지요. 그리고 종로 내거리 북쪽 모퉁이엔 여전히 엿장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방이었지요. 머리는 더 하얘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좌판 위엔 호박엿, 깨엿, 차시엇이 햇볕에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옆엔 젊은이 하나가 앉아 엿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었지요. 바로 박서방의 손주였습니다. 손주가 엿을 자르다 말고 박서방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그때 일이 궁금한데요.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엿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으며 뭐가 궁금하냐고 물었지요. 그때 민도사한테 준 엿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짜로 독을 넣으셨어요? 손주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엿을 씹으며 빙긋 웃었지요. 독은 무슨... 박서방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상한 조청을 좀 썼을 뿐이지. 예? 상한 조청요?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지요. 그래, 한여름에 사흘쯤 묵힌 조청 말이다. 거기에 온나무 진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붉은 고춧가루를 섞은 거고 산초 가루도 그냥 평범한 산초 가루였지. 악교는 진짜 악교였지만 말이다. 박서방이 껄껄 웃었습니다. 손주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지요. 그럼 그게 어떻게 민도사 입을 막았던 겁니까? 그건 말이다. 박서방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보가 고약하면 멀쩡한 엿도 독이 되는 법이란다. 민도사 그 자는 엿이 신기한 약이라고 믿고 있었어. 그러니 조금만 이상해도 크게 느껴지는 거지. 입술이 좀 얼얼하면 부은 것 같고, 혀가 좀 얼얼하면 마비된 것 같고, 이빨에 엿이 좀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다 마음먹기 나름이란다. 손주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이 엿 한 조각을 손주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그리고 말이다, 제일 중요한 건 민도사가 임금님 앞에서 너무 긴장했다는 거야. 긴장하면 입이 마르고, 입이 마르면 엿이 더 잘 달라붙는 법이지. 게다가 저 자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잖니? 말이 많은 놈 입을 막는 데는 엿만 한 게 없어. 박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도 덩달아 웃었지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긴 그냥 한양 바닥에서 오래 굴러먹었을 뿐이지. 박서방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손주를 바라봤지요. 얘야, 명심해라.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약점은 있는 법이야. 그 약점을 찾아내면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단다. 민도사의 약점은 탐욕이었고 난 그 탐욕을 이용한 거지.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박서방 좌판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손에 엽전 몇 잎을 쥐고 엿을 사고 싶다고 졸랐지요. 박서방이 환하게 웃으며 엿 한 조각을 잘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있다 맛있게 먹거라.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엿을 받아들고 총총 뛰어갔습니다. 박서방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저녁 햇살이 종로 내거리를 물들였지요. 박서방이 좌판을 정리하며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꾸나. 내 할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예, 할아버지. 네. 손주가 좌판을 걷는 걸 도우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엿 만드실 건가요? 그럼 엿은 매일 만들어야지. 신선해야 맛있는 법이니까. 박서방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좌판을 들고 골목으로 사라졌지요. 종로 내거리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좌판을 걷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엿 하나의 탐관오리를 잡은 박서방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민도사 그 자는 욕심이 지나쳐서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겁니다. 박서방은 약자였지만 지혜로 강자를 이겼지요.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말 많은 놈 입 막는 데는 엿이 최고다 했던 게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탐욕을 조심하십시오. 욕심이 지나치면 박서방의 엿처럼 달콤해 보이는 게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백성을 괴롭히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 법입니다.